이 유리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콩코드 공장 거쳐서 개선문 거쳐가지고 미래의 그 개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라데팡스까지 쫙 이어지는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 이 계획안이 정말 훌륭했던 계획안인 게,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장 믿기지 않는 그런 건축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외계인이 지었다는 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근데 그 피라미드를 건축적으로 본다면은 뭐 정사각형의 평면도에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의 인면을 가지고 있는 오면체의 그러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엄청나게 갖다가 쌓아서 만든 건물이고요. 건축적으로 보면 특징이 뭐냐면은 속이 꽉 차 있는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 전체 규모로 봤을 때에는 실제로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정도의 건물이에요. 돌로 만든 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축물이 실제로는 한 명을 위한 건축물인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사람의 무덤, 한 사람의 무덤인 거예요. 그게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근데 그 피라미드가 가지는 형태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건축으로 나타난 그런 건물이 하나 있죠. 그게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건물이죠, 이것도. 루브르 박물관의 가운데 중정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예요. 형태는 고대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똑같지만은 그 다음에 재료가 바뀌었죠. 돌에서 유리와 철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불투명한 재료에서 투명하게 바뀌었고, 한 사람을 위해서 쓰던 건축물에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미술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큰 변화예요. 같은 형태이긴 하지만은. 이걸 디자인한 건축가는 이제 아이엠 페이입니다. 아이엠 페이는 1917년도에 광저우에서 태어났어요. 중국 광저우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 사람이 18살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MIT를 들어가요. 거기서 건축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은 그 하버드 대학원에 갑니다. 거기서 또다시 건축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하버드에서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잭 헨돌프라는 어떤 디벨로퍼가 있는데, 유명한 디벨로퍼인데, 그분이 이제 불러서 가서 그분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를, 아주 실용적인 프로젝트, 아파트 같은 것들도 짓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맨하탄에 가면은 IMPA가 설계한 아파트가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자기 사무실을 차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요. 그분의 인생을 보시면은 커리어상에서의 큰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갤러리라고 있어요. 그 건물 설계해가지고 되게 히트를 쳤죠. 되게 독특합니다. 평면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워싱턴의 도시계획을 들여다보시면은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는 격자형 그리드로 되어 있는 도로망하고 파리 같은 방사상 도로망이 공존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방사상으로 가는 길하고 격자하고 만나는 데가 삼각형 땅이 나오잖아요. 이 내셔널 갤러리가 위치한 곳이 그런 삼각형의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미술관을 넣을 때 삼각형을 어떻게 잘 평면을 잘 짜가지고 되게 흥미로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유명해졌어요. 거기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거기 삼각형 예각이 되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건물 인면이 있는데, 그거를 갖고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돌 깨지니까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IMPA가 우겨가지고 그걸 만들었거든, 예각의 파사드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서 계속 만져가지고 거기가 좀 시커매요. 그 낮은 부분에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름을 쌓기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또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존 F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을 짓는 거가 큰 계기가 되었죠. 맨 처음에 계획안은 지금 하버드 대학교 옆에 있는 데다가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게 안 돼가지고 외곽에다가 바닷가에다가 옮겨졌고요. 거기는 지금 케네디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 안에 이제 행정대학원을 케네디 스쿨이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을 짓는데 공모전을 통해서 했어요. 근데 공모전에 루이스 칸이라고 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건축가가 냈고 IMPA도 내고 됐습니다. 근데 IMPA가 당선이 됐어요. 당시로서는 되게 쇼킹한 뉴스였습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 IMPA의 부인 때문에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IMPA가 다른 중국의 이민자들하고는 다르게 그 아버지가 엄청난 그 은행가에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엘리트층으로 와서 되게 부유하게 생활을 한 그런 중국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부인도 웰슬리라고 하는 한국의 이화여자 대학교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그 제클린 케네디하고 친구 사이입니다. IMPA 부인이 제클린 케네디랑 친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탁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하여튼 이분은 사실 서양 건축가도 아닌데 기하학을 되게 잘 쓰는 건축가예요. 내셔널 갤러리도 그렇죠. 그다음에 홍콩의 뱅크 오브 차이나라는 건물도 이분이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삼각형을 잘 썼어요. 되게 독특한 평면도를 띱니다. 이 정사각형 평면도인데요. 그걸 X자로 이렇게 평면을 4등분을 하면은 그러면 삼각형 4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고층 건물인데 올라갈 때마다 하나씩 삼각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삼각형 빠져나가면 이렇게 생긴 평면도가 나오죠. 두 번째 삼각형이 빠져나가면 직삼각형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져나가면 또 다른 삼각형이 하나 나오죠. 그래서 해서 위로 갈수록 평면도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인면도에도 약간 이렇게 기울어지게 삼각형을 대가지고 되게 독특한 각이진 건물을 만들었어요. 홍콩에 가서 보시면은 그 노먼 포스터가 설계한 HSBC 빌딩이 되게 유명하지만은 멀리서 스카이라인만 보면은 그 HSBC 빌딩은 잘 안 보이고 뱅크 오브 차이나만 눈에 확 띄어요. 왜냐면 얘가 기하급으로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홍콩의 그 복잡한 그런 스카이라인들이 있잖아요. 눈에 안 띄잖아요. 막 너무너무 복잡한 카오스적인 형태인데 거기에 딱 뒤치긴 그 삼각형의 파사드가 막 있는 거가 딱 보이면은 그게 눈에 확 띕니다. 이분은 거의 제가 볼 때는 기하학의 마스터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분이 루브르 박물관에 공모전을 하는데 거기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훌륭한 공모전을 완성하는 거는 사실은 훌륭한 건축가보다도 훌륭한 심사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이 심사위원이 되게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봐요. 그때는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막 이상한 형태를 많이 만들던 시절이에요. 피터 아이젠만 같은 사람들이 건축계를 리드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깨진 형태, 뭐 막 기괴한 형태, 혹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분이 이제 당선이 된 거예요. 물론 피라미드 형태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그런 면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볼 수는 없고 그냥 모던 건축이거든요. 이거는 아주 심플한 모던 건축인데 이거를 미테랑 대통령이 우겨가지고 당선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테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자기가 재임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축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당시에 사조에 휘둘리지 않고 되게 소신껏 선택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축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그랜드 아치라고 그래가지고 라데팡스에 만들어진 큰 개선문 같은 모양으로 된 건물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당시에 유행하던 해체주의 건축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라빌레트 공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그러고 나서 이 루브르 박물관의 글라스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유리 피라미드가 들어섰을 때 반대가 뭐 장난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루브르 박물관은 왕궁이었잖아요. 예전에 왕궁으로 한참 동안 쓰던 건데 그게 베르사유 궁전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여기를 왕의 보물창고로 쓰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러고 난 지 몇 년 뒤에 시민들에게 이 보물창고를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미술관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옛날에 왕이 쓰던 궁전이었던 곳인데 여기다가 피라미드를 넣는다는 거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같은 그런 곳에 이집트의 유산을 갖다 박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경복궁의 그 근정전 앞에다가 유리 피라미드 같은 거를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디자인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여론들의 반대를 다 무시하고 어쨌든 밀어붙입니다. 근데 이 계획안이 정말 훌륭했던 계획안인 게, 뭐 글라스 피라미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대한 것들이 막 그 경관을 해치는 게 아니었고, 일단은 사이즈도 적당한 사이즈거니와 일단은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MPA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이걸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유리를 붙이고 있는 뒤에 있는 스트럭처들도 최대한 가볍게 가느다란 부재로 만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유리는 보통 셜록 홈즈 많이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불순물이 들어가면 색깔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순물을 완벽하게 빼가지고 완전히 투명한 걸 만들기 위해서 생고뱅이라는 되게 유명한 유리 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특수하게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한 유리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그 밑으로 빛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천창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고 메인 엔트런스입니다. 그 주 출입구예요, 거기가. 근데 과거에 이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루브르 박물관 궁전 건물이 있잖아요. 글로 들어가서 봤는데 그게 이제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간을 증축해야겠다 해서 시작된 게 이 루브르 박물관 개조 프로젝트인데, 근데 그때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가 지하 공간을 다 파가지고 거기를 다 전시 공간으로 하고 실내에서 이동해서 다른 건물로 들어갈 수도 있게 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시설들을 지하에다 다 집어넣으면서 지하 가운데로 들어가는 입구를 유리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거고, 그걸 천창으로 쓰는 거죠. 유리 피라미드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피라미드를 원래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훌륭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거기 가면은 유리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주 출입구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마당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은 그 서쪽에 조그만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유리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저는 이제 역 피라미드라고 부르는데 그 네거티브한 모양의 역 피라미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이즈는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다른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좀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 역 피라미드 밑에 가면은 또 다른 피라미드가 돌로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있어요. 한 1점 몇 미터 정도 되는 높이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거기서 막 기대고 놀고 그런 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생각해보세요. 이쪽에 투명한 유리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되는 서쪽에 네거티브한 피라미드가 있고 또 그 밑에는 또 다른 포지티브한 양의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었다가 음이었다가 양이었다가 계속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분이 이제 중국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약간 추측인데 이분이 아무래도 중국계면은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이 도가사상이잖아요. 그 도가사상은 음과 양으로 모든 걸 보죠.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마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그란 원에 이렇게 커브가 돼 있고 위에는 빨간색, 밑에는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상반된 것들을 보여주는데 중국의 음양은 이렇게 태극마크가 동그랗게 있으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S자가 그려져 있고요. 까만색, 하얀색으로 나눠져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까만색 바탕에 하얀색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얀색 바탕에 까만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리 바꿈을 한 번씩 더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더 섞여 있는 느낌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보면은 음과 양이 항상 서로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양의 피라미드인 글라스 피라미드를 유리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음의 피라미드를 이 땅에다가 만들고 음을 만들어서 다시 또 양의 피라미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스케일은 점점 작아지지만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서 떠오른 사건이 그 다빈치 코드라는 걸 보면은 그 마지막에 보물들이 뭐 너무 오래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유산 같은 것들을 막 보물 같은 거나 뭐 증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막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 보물 창고가 어디냐면 루브르 박물관 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 조그만한 그 돌로 만든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밑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하게 되죠. 그 피라미드가 밑으로 막 무한히 이렇게 지하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데 약간 그거하고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피라미드가 진짜가 있고 그 다음에 역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음의 피라미드를 거쳐서 다시 양의 유리 피라미드로 가게 된다. 이렇게 약간 순환하는 그런 구도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그 중국 사상들을 음양으로 배치한 거 보면은 그게 우리나라 건축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음양 사상이 잘 보이는 게 저는 불국사의 경내에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다보탑, 왼쪽에 석가탑이에요. 그러니까 석가탑은 아주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다보탑은 아주 화려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그게 완전히 상반된 거를 좌우 대칭으로 구성해 놓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루브르 박물관 같은 경우도 유리 피라미드가 한쪽에 있고 반대쪽에 음의 피라미드인 그 역 피라미드가 있고 그 두 개가 다보탑과 석가탑처럼 이렇게 딱 경내에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과 되게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실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유리 피라미드 주변에 있는 수공간이 있어요. 유리 피라미드를 그냥 이렇게 단순히 만든 게 아니고 그럼 가면 사람들이 앞에 가가지고 막 만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지문 찍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뭐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주변부에 수공간을 또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수공간의 디테일을 한번 보시면은 그 수공간을 담는 그 돌이 엄청난 통석을 써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IMPA가 그 대륙 기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케일이 좀 커요. 그래서 그 아주 미니멀하게 만들어 놓은 그 수공간의 디테일 같은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으로 딱 들어가시면은 올려다가 그걸 한번 보세요. 그 유리를 붙잡고 있는 디테일들. 그게 엄청나게 가느다란 부재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에이트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유리로 온실 같은 걸 많이 지었거든요. 건축에서. 뭐 헬무트 얀이라고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그런 류의 사람인데 뭐 당시에 지어졌던 일리노이 주청사 건물 같은 것들 그런 거 보시면은 되게 거칠어요. 그 트러스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각 파이프 같은 동그란 걸로 막 대충 만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용접한 거 다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루브르에 있는 유리 피라미드를 붙잡고 있는 부재는 진짜 가느다래요. 그리고 가느다랗고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그것도 은색으로 반사되는 그런 재질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로 햇빛이 들어오고 그 반사 재질로 되어 있는 그 은색이 프레임에 반사되면은 얘는 이제 거의 의식이 잘 안 되게 하는 거죠. 우리 칼라트라바 할 때도 봐서 알잖아요. 뉴욕 갔을 때도 그 똑같은 거지만은 이게 얼마나 부재가 가느다랗게 돼 있느냐, 생선가시처럼 돼 있느냐, 굵게 돼 있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다르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게 거기 들어가면은 나선형 계단이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선형 계단이 내려가는데 가운데에 갑자기 저도 내려가는데 실린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봤더니 이 휠체어 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그 나선형이 가면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빈 공간으로 그냥 둔 게 아니고 이 IMPA는 거기다가 실린더식으로 쭉 파이프가 올라와 가지고 그 휠체어를 태우고 다시 또 쭉 내려가는 그런 용도로 썼어요. 그것도 되게 멋있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이 유리 피라미드가 있는 그곳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체 파리를 보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어디로 열려 있냐면은 이제 서쪽으로 쭉 가면은 콩코드 광장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더 가면은 개선문이 딱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가면은 라데팡스가 있고 거기에 그랜드 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워싱턴 DC에 있는 국회의사당과 워싱턴 기념관과 그다음에 링컨 기념관 그리고 건너편에 포토맥강 건너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까지 쫙 연결되는 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루브르 박물관이 사실 옛날에 거기가 초석이었던 곳이거든요. 파리라는 곳에 거의 시작점이에요. 그 지역이 예전에 로마 시대 때 병참 기주를 쓰기 위해서 목책으로 뭐 만들고 막 그러던 때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가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가 됐죠. 군사적인 요새가 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루브르 궁전을 지었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지금도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밑에 파다가 그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옛날에 거의 요새가 있던 지역을.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발생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콩코드 광장 거쳐서 개선문 거쳐가지고 미래의 그 개선문이라고 할 수 있는 라데팡스까지 쫙 이어지는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 그거의 중심부 마당에 그 유리 피라미드가 딱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파리의 컨텍스트를 봤을 때 제일 배꼽 같은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